이 프랑스는 언제부터 미식을 즐기게 된 거죠? 자, 프랑스는 식재료부터 이제 섬세한 풍미 그리고 플레이팅의 서비스까지 식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미식을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미식의 나라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런 미식 문화를 누구나 즐기게 된 거는 사실 그렇게 역사가 길지가 않아요. 긴 요리 암흑기를 맞았기 때문입니다. 중세 프랑스는 봉건제라고 하는 사회 시스템이 있었는데 이 안에서 한편에서는 이제 성에서 거주하고 넓은 영지를 다스리는 영주, 즉 귀족이 있었고요. 다른 한편에는 이제 그 영주가 소유한 땅에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 그리고 일부 소수의 이제 상인들이라고 하는 특권 계층과 비특권 계층으로 나뉜 사회였거든요. 당시 약 2%의 특권 계층이 많은 부를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남들과 차별된 음식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하고 싶어 했습니다. 귀족과 같은 특권 계층은 일단 먹는 빵부터 색깔로 구분이 가능했습니다. 흰빵. 흰빵은 이제 특권 계층의 전유물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고기는 사냥해서 잡은 고기. 야. 네, 그리고 당시에 굉장히 금값보다 비쌌다고 하는 이제 향신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죠. 수 같은 거. 이처럼 중세 시대의 귀족들은 이제 특별한 식재료들로 자신들만의 미식 문화를 만들어 갔습니다. 어떤 음식들을 주로 먹었는지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엿보겠습니다. 칠면조예요, 뭐예요? 공작을 먹는 거야. 공작새. 네, 공작. 공작이에요? 네, 공작입니다. 공작새를 왜 먹어? 당시에는 요리의 맛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부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과시해야 되니까 이거는 맛으로 과시하기보다는 빠른 게 눈으로 확인하는 거겠죠. 비주얼적인 걸 중시했겠네요. 네, 화려한 음식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깃털로 장식한 백조나 공작 같은 덩치가 큰 새들을 주로 자주 먹었고 여기에 색소를 써서 알록달록하게 칠을 하게 됩니다. 알록달록한 고기 먹고 싶지 않아요. 물감만 달 것 같아요. 물감만. 재료를 과시하다 보니 비주얼을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여러 향신료가 마구 뿌려졌고 그래서 여러 맛이 혼합돼서 사실 무슨 맛인지 잘 구분이 안 갔다라고 합니다. 아우. 자, 그리고 그림을 이렇게 한번 먹는 게. 볼까요? 있어요? 큰 칼하고 고기를 잡을 때 쓰는 메인 포크가 하나 있고 그걸로 고기를 자르면 식탁에 앉아서 이제 먹는 사람들은 이제 손으로 집어서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손이 더러워지면 오렌지를 담근 물에 이제 손을 넣어서 씻고 다음 음식을 먹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프랑스 요리는 엄청난 식성으로 연애와 요리를 통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렸던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프랑스의 유명한 왕. 루이 14세? 예, 루이 14세, 예, 태양왕입니다. 제가 아까 루이 14세 대식가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먹은 양이 어마어마했대요. 나중에 사망하고 나서 부검했을 때 창자의 부피와 길이가 보통 사람의 2배였다고 해요. 보통 사람의 2배였다고 해요. 와. 건강 진짜 안 좋았겠다. 기록에 따르면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 배에 가득 음식이 차면 소를 목구멍에 넣어서 토했어요. 토하고 다시 먹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루이 14세가 대체 어떤 음식을 먹었을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별의별 거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예, 메뉴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이건 베르사유 궁전에서 재현하고 있는 루이 14세의 식사 메뉴인데요. 저게 에피타이저예요? 전체. 자, 먼저 보여드릴 거는 꿩을 사용한 고기 롤, 파이 반죽에 쌓인 빠떼, 그다음에 심해에서 올린 굴, 차갑게 굳힌 랍스터 젤리, 금박을 입힌 소 육수, 이탈리아 트러플을 사용한 밤 뷔레, 그다음에 갑각류와 포르치니 버섯의 수프, 왕실 채소밭에서 수확한 호박 수프. 조금만 수프만 세 개를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다 먹었다는 얘기 아니야 이거를? 교수님, 아니, 여기서 근데-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여기서 선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다 먹은 거예요? 고르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이 한꺼번에 다 나옵니다. 그럼 메뉴가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은 메뉴가 아니죠. 자, 이어서 이제 전체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본식으로 뭘 먹었는지 다시 메뉴판을 보겠습니다. 자, 메인 요리 드디어 나왔습니다. 굴죽으로 조리한 가리비부터 시작해서 야생 오리튀김, 토끼 스튜,
당근과 훈제 장어를 곁들인 소고기 구이, 소금으로 조리한 야생 연어 뭐 등등. 난 당근과 훈제 토끼. 장어를 곁들인 토끼 소고기. 스튜. 토끼 스튜. 이탈리아에서 우리 많이 먹어요. 그것도 저는 그리워요. 여기서 찾기 거의 불가능해요. 맞죠? 자, 이렇게 메인 요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디저트로 네. 넘어가죠. 근데 과거에는 디저트 전에 이제 그 사이에 또 이제 엉트르메라고 해서 중간 요리가 또 있었습니다. 엉터리네 진짜. 엉터리야. 엉터리야. 그리고 식사 후에는 이제 디저트를 먹었는데 과일 외에도 놀랄 만큼 많은 양의 사탕과 초콜릿, 아우. 과자를 쌓아두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루이 14세의 요리만이 아니라 돈이 있어도 구하기 힘든 최고급 식재료를 전 유럽에서 구해왔다는 겁니다.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는 파리는 베르사유는 이제 내륙이기 때문에 해산물은 꽤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을 수 있는 해산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특별 운송해야 됐고, 랍스터 같은 경우는 노르망디에서 당일 오전에 배송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장 값비쌌던 굴은 도보 해협을 건너서 파리로 들여왔다고 하고요. 버섯 중에서 제일 비싼 버섯, 송로버섯이죠. 이탈리아를 통해서 공수해왔고. 와. 하지만 루이 14세의 식재료에 대한 집착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선한 식재료를 공수하기 위해서 아예 자기가 거주하는 베르사유 궁에 농장을 만들어요. 오. 루이 14세는 베르사유 궁 내에 호박, 완두콩 같은 채소를 재배해서 사계절 내내 왕의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이제 공급하게 하는데, 자, 여기서 문제. 두 번째 문제 내드리겠습니다. 루이 14세는 왕실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것을 재배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비싼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뭐가 있었을까? 식재료입니다. 저거? 버펄이나 지금도 비싸요? 아니요. 지금 전혀 안 비싸요? 지금은 안 비싸요. 특히 여름에는 별로 안 비싸요. 정답. 포도. 네. 지원 씨 오답입니다. 비슷했어요. 이제 정답. 토마토. 지원 씨 오답입니다. 아직 없었어요. 그때. 맞죠? 자, 채소는 아니니까. 정답. 네, 혜성 씨. 그냥 그 나무에서 키우는 과일일 것 같은데 좀 예쁘게 생긴 복숭아? 오. 오, 많이 다가갔는데 혜성 씨 오답. 정답. 네, 규현 씨. 사과? 규현 씨 오답. 정답. 네. 오렌지? 오렌지? 정답입니다. 오렌지가 어디서 자라요?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곳에서 자라죠. 맞아요. 파리에서 자랄까요? 안 자랄 것 막 같은데? 캘리포니아 이런 데서 자라지 쉽지 않아요? 않죠. 원래 오렌지가 많이 자라는 곳은 유럽에서는 따뜻한 곳, 이탈리아, 그다음에 스페인, 포르투갈과 같은 곳이었는데 여기에서 오렌지 나무 3,000그루를 가져와서 어떻게 베르사유 궁전은 관리했을까? 온실에서 키우게 됩니다. 온실이요? 네. 온실을 만든 거예요? 당시 오렌지는 비싸고 인기가 많은 과일이었는데 특히 루이 14세가 오렌지의 호가였다고 합니다. 맛있지. 자, 그럼 이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진 최고 코스 요리들이 어떤 식기에 담겨 있을지부터 그것도 한번 살짝 보겠습니다. 네. 아니 나 너무 예뻐. 너무 진짜 아름답다. 아니 나 너무 예뻐. 너무 진짜 아름답다. 네. 당시 귀했던 은으로 만들어진 포크와 수저,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세공된 주전자. 귀금속, 진주, 옥, 루비, 금으로 만들어진 그릇, 또 금과 루비로 장식된 물병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그릇이 예뻐요. 자, 그렇다면 미식 문화계에서 어떻게 보면 흑수저라고 불릴 수 있는 평민들의 식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굉장히 소박하지 않았을까요? 소박하다. 건강식, 다이어트식. 거의 반강제로, 예. 그렇죠? 반강제로 다이어트식. 평민들의 식탁은 치즈나 돼지, 비계, 그다음에 양배추 등을 주식으로 할 만큼 볼품이 없었습니다. 끼도 없었을 것 같은데. 식재료가 부족한 이들에게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음식이 하나 있었는데 뭐였을까요? 고기. 채소. 빵. 그쵸, 빵이죠. 빵. 우리가 이제 밥을 주식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이제 빵을 주식으로 하는데, 맞아. 당시 평민들은 이제 그림처럼 거칠고 이제 갈색이 나는 잡곡빵을 주로 먹었고요. 필수 식단이었습니다. 빵 근데 교수님 그나마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편이었던 거예요?
쉽게 구해야 하는 게 맞죠. 네. 그런데 당시에 세금을 많이 거두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빵조차도 사기 힘들 정도로 곤궁한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1787년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기온이 너무 낮아져요. 아, 소빙하기. 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기근에 시달렸고 그래서 팔 수 있는 것들은 다 팔아서라도 먹을 것을 구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겪었다고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인구의 90%가 굶어 죽고 나머지 10%는 너무 많이 먹어서 죽는다고 하더라. 야, 왕은 저렇게 다 먹지도 못한 요리를 저렇게 먹는데. 이렇게 평민들의 분노가 쌓이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이제 한 몸에 받은 인물이 있죠. 마리 앙뚜아네트. 네, 루이 16세의 부인이자 프랑스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입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사치에 대한 소문이 부풀어지고 그 때문에 백성들의 불만이 높아진 상황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백성들이 먹을 빵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마리 앙뚜아네트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케이크 먹으라고. 그렇죠. 정확히는 이제 빵이 없으면 브리오슈를 먹으라 하세요라고 하는 유언비어까지 돌게 되죠. 완전 루머였잖아요. 예, 왕비의 이미지는 더 추락하게 됐어. 되고요. 이제 브리오슈 한국에서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맞아요. 저 하얀 빵이고 버터가 많이 들어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 빵은 기근이 아니더라도 평민은 당시 농민들은 구경도 하지 못하는 버터가 많이 들어가는 빵이었거든요. 고급 빵이니까. 네, 이런 소문이 도니까 프랑스 백성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들고 일어나야죠. 그렇죠. 자극을 받습니다. 결국 1789년 10월 5일 분노한 파리의 부인네들, 주부들이 파리 광장에 모여서 너무나 절박하지만 너무나 납득할 수 있는 빵을 달라라는 구호를 외치고 이제 시가 행진을 하고 결국 베르사유까지 행진을 하게 됩니다. 여인들의 행진 뒤로 2만 명의 국민 방위병, 파리 시민들이 이를 뒤따랐다고 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 사람들은 이제 절대 왕정을 무너뜨리고 1793년 루이 16세와 그의 아내 마리 앙뚜아네트는 결국 단두대에서 처형되게 되죠. 그럼 그 후에 우리 배고픈 평민들의 식탁에는 이후에 변화가 생기나요? 네, 약 10개월 후에 당시 혁명을 주도하던 국민공회가 법을 제정하는데 빵의 평등권을 발표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동일한 품질의 빵을 먹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빵의 평등권이라는 단어가 참 웃기네요. 자, 그래서 모든 빵집 주인들에게 오직 한 종류의 빵만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를 어길 시에는 처벌까지 하겠다라고 겁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만든 빵이 특징이 있었는데 뭐가 어떤 게? 밀가루, 고운 밀가루를 60%, 약 5분의 3, 그다음에 잡곡을 5분의 2 정도 섞은 빵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훨씬 먹을 만한, 훨씬 부드러운 빵이 만들어졌고요. 길이하고 무게도 표준화해서 길이는 80cm, 빵의 무게는 300g으로 이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또 어디서나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고 드디어 빵의 평등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등의 빵은 평민과 귀족 모두에게 맛과 가격 면에서 별로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프랑스 혁명은 프랑스 미식계에도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혁명 직후에 여전히 왕정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세력이 있었는데 이들을 막기 위해서 혁명에 방해가 되는 사람들을 단두대에 세우면서 파리의 분위기가 굉장히 어수선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파리에는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새로운 형태의 외식 문화가 주목받게 되는데 바로 맛있는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내드리겠습니다. 어떤 서비스였을까요? 프랑스 혁명 이후에 파리에는 레스토랑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급격히 늘어났나? 혁명 이후에? 정답. 네, 지원 씨. 할 일이 없어서. 직업을 다 잃어서. 누가? 그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
직업이 없지 않을까요? 지원 씨 오답. 정답. 고민하시네. 정답. 50%. 50%예요? 제가 주워 먹겠습니다. 네, 아, 그- 주워 드십시오. 어떤 여러 황제들의 수석 셰프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그분들이 이제 나와서 레스토랑을 차린 거예요. 혜성 씨 정답입니다. 고마워요, 지원 오빠. 그래서 아까 지원 씨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요? 정답인 것 같아서. 정답 아니었어요? 아, 자, 혁명 이후에 파리 그럴만 레스토랑 하다, 숫자가 많아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 귀족들이 고용하고 자기 성에 데리고 있던 요리사들이 대부분 해고되었기 때문입니다. 와. 1789년에서 1796년 사이에 약 2,900명의 왕족과 귀족이 처형당했고 와. 해외로 떠난 망명자가 15만 명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는데 그 밑에서 일하고 있던 하인들이 약 20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200만 명? 200만 명.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실직을 당한 거예요. 우와. 근데 이들이 이제 하나 둘씩 파리로 정착하면서 우와. 자신의 특기를 살린 레스토랑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프랑스에 유명한 레스토랑이 많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 그렇죠. 때문이겠네요. 와, 그럼 200년 된 식당도 있겠고 막 이러겠다. 있을 것 같아. 교수님 그러면 드디어 이제 프랑스의 국민들, 시민들이 귀족들의 음식을 먹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귀족의 요리사들이 차린 레스토랑에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래 해오던 요리들이죠. 귀족들의 식탁에 올랐던 메뉴들이 좋네. 오르게 되고요. 그래서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상류층의 미식 문화는 파리 시민들에게 이제 큰 호응을 얻게 되고 그 결과 1789년 파리에서 100개를 웃돌던 레스토랑은 1803년에 이르게 되면 500개가량으로 급증하게 됩니다. 와. 자, 이렇게 프랑스 요리는 혁명을 계기로 귀족의 전임을 해서 모든 프랑스인이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서서히 발전해 가기 시작합니다. 풍성해졌겠네요, 먹거리가.